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3라운드에서 네덜란드의 비테스에게 한 골을 내어주고 무득점의 경기를 마무리하며 조 3위로 추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총 6경기를 가져야 하는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아직 3경기 남아있기는 하지만 답답했던 선수들의 경기력과 다소 문제가 있었던 누누 감독의 전술을 보면 향후 일정도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기력한 경기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아쉬웠던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칼렛은 이날 경기에 출전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아직 성인 무대에서 원톱을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도 부족했고 공간을 침투하는 플레이도 부족했고 몸싸움이나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 결장 시 백업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비니시우스가 없는 상황에서 스칼렛으로 이번 시즌을 끌고 나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가 증명된 경기였습니다. 델레 알리는 이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했지만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수비 가담도 부족했던 말 그대로 이도 저도 아니었던 경기를 했습니다. 윙크스도 자신이 왜 선발 기용이 안 되고 있는지를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공에 대한 터치부터 매끄럽지 않았고 상대 공격을 압박하는 수비적인 효율도 낮았던 데다가 공격에서는 계속 범실을 남발했죠. 이번 겨울에 이적시킨다는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라면 루머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골리니의 실점 장면도 아쉬웠습니다. 실책성 플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강팀들의 골키퍼들이 슈퍼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슈팅을 막아내지 못한 장면은 왜 골리니가 계속해서 요리스를 밀어내지 못하고 컵대회 위주로 뛰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렇듯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가운데 척추 라인이 무너졌던 경기다 보니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척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뇌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누누의 전술과 선택, 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전들을 모두 런던에 두고 온 누누, 그가 선택한 포메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뉴캐슬전에서 선택한 포메이션은 이렇죠. 두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같은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의 운영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더블 볼란치에 있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호이비르와 스킵은 백4라인 앞에서 엄청난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에 출전한 윙스와 로셀소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두 조합 간의 선수 간 수비 실력 차이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이 안 풀린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라인업에서는 전방에 손흥민, 케인, 루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은돔이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은돔과 알리 모두가 수비 가담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문제는 1대1 상황에서 탈압박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알리는 주로 백패스로 상황을 벗어나는 반면 은돔은 백패스와 드리블 돌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보다 루카스의 활동 반경이나 드리블을 통한 볼 키핑 능력이 좋습니다. 당연히 케인과 스칼렛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존재고 거기에 더해 케인은 공이 올라오지 않으면 공을 받아서 공급하려고 많이 내려와 주기도 합니다. 손흥민과 베르베인 비교는 제가 굳이 할 필요도 없겠죠? 이러다 보니 중원으로 커버를 많이 들어와주고 능력치가 좋은 선발진에 비해 컨퍼런스의 공격진은 상대 박스 근처까지 효율적으로 공을 몰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공을 어떻게 올리느냐?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로셀소가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셀소가 드리블로 이 공을 몰고 올라가지만 박스 안까지 침투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득점에 직접 관여하기는 많이 힘들고 공을 동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에게서는 마무리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로셀소가 올라가 버리니까 수비의 보호막이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윙스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중앙의 수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반에는 상대가 중앙으로의 볼 투입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중앙 볼 투입을 통해서 상대가 슈팅과 주도권을 가져갔고 결승골 실점 장면도 골대 정면 페널티 아크 쪽으로 흘러나온 공을 다이렉트 슈팅으로 내어주며 발생했죠. 중앙에서 많은 공간을 허용하다 보니 경기 후반에 체력적인 방전과 더불어
공간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발생했던 실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칼렛은 기준 미달이다. 배제해야 한다가 맞다고 보고요. 백업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태에서 볼 딜리버리 역할이 부족한 알리를 차라리 전방에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셀소를 수미로 쓰지 말고 공미로 올리는 게 아무리 봐도 옳은 선택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대신 수비를 강화해야겠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4-2-3-1 전형을 버리고 3-5-1-1 전형이 나아 보입니다. 수비 라인에는 로든, 산체스, 탄강가를 기용합니다. 탄강가는 공격 가담이 약한 선수입니다. 이날도 오버래핑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을 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수비에 박아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벤 데이비스, 오른쪽에 맷 도어티, 이렇게 양쪽 윙백을 기용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부분을 아예 수비수로 채워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3명의 미드필더로 중앙에는 윙스를 놓고 오른쪽 미드필더에는 브라이언 힐,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에는 하비 화이트를 넣습니다. 이렇게 측면과 중앙을 모두 단단하게 하고 그 앞에 로셀소를 공격형으로 바짝 올려놓은 다음 최전방에는 알리를 배치시킵니다. 알리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포스트 플레이 및 로셀소와 공격 콤비 플레이를 하고 중앙의 수비가 밀집되면 윙백들이 공격에 가담하거나 반대로 힐이나 화이트가 측면으로 공격에 가담하면 윙백들이 남아서 수비를 채워주는 방식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을 가지고 같은 전형을 사용하는 누누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유로파 컨퍼런스 3경기에서 과연 누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특별한 영입이 있기 전까지 누누가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 최상의 패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I guess.